그러니까 작가님의 어떤 소식이나 미술계의 흐름을 사실은 SNS를 팔로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작품을 소장하는 다양한 어떤 트렌디한 방식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전시 관람부터 작품 구매까지라고 제가 부제를 좀 붙였는데요. 사실 전시 관람이라고 하는 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널위한 문화예술도 주로 전시회를 가는 많은 독자들을 위한 추천 콘텐츠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서서히 예술을 사랑하다 보면 작품을 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어떤 명제에 도달하게 되고, 저 또한 좋아하는 일을 또 업으로 삼다 보니까 이게 작품의 구매까지도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좀 다 아우르는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미술관은 정말 거장의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하려고 하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미술관은 그냥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갤러리를 가서 이제 판매 가능한 작품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냥 우연히 작품 가격을 물어보는데 정말 막 넘을 수 없는 가격 정도는 아닌 거예요. 저의 머릿속에 막 억대, 몇천 대인 줄 알았는데 몇백 대이기도 한데, 물론 몇백만 원도 비싼 돈이지만 사실 우리 돈 모아서 명품에 대한 욕구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 정도의 가격으로 작품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영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때부터 작품을 구매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갤러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의 첫 구매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작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되게 많이 하시네요. 지금 끄덕이는 분이 있는데 혹시 조금 소리를 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자신 있게. 네. 크리스토. 맞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어렴풋하게 들렸는데 크리스토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베를린의 국회의사당이랄지 아니면은 엄청 중요한 가교, 달이라든지 엄청나게 큰 공간들을 랩핑하는 작가예요. 이게 실제 건물이고요. 이거 랩핑하는데 여러분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었을까요? 무려 2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오래된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게 왜 시작됐냐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미술의 역사상 사실은 우리가 갤러리가 생기고 현대 미술의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작가들이 점점 더 이 상업화랑에 소속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술계가 점점 더 일선에서 아방가르드한,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작품을 하기보다는 되게 잘 꾸며진 화이트 큐브 안에, 화이트한 갤러리 벽 안에 어떻게 내 작품이 예쁘게 안치될까, 약간 이런 거를 고민하는 좀 상업적인 흐름으로 점점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작가들은 이 흐름에 반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자본가의 눈에 들어야 되지? 우린 예술가인데? 이러면서 상업에 반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랜드아트라고 하는 대지미술이에요. 그러니까 대지미술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작가가 이 크리스토인데, 이 크리스토 작가는 그래서 소장할 수 없는 작업만을 해요. 그러면 왜 이런 랩핑을 하는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거대한 건물을 생경하게 쌈으로써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 안에는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지나는 곳이니까. 근데 한 번쯤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포장지처럼 쌓일 수 있지? 이런 생경한 어떤 감정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경외감이라든지 새로운 감정을 자아내는 작업인데, 이 작업은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높은데 이거를 헬기에서만 바라봐야지만 이게 작품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자연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럴 수 없다라는 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작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랜드아트가 너무너무 인상적이다 보니까 저희 널리한 문화예술에서 꼭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컨텐츠는. 그래서 팔릴 수 없는 가장 비싼 예술. 그러니까 되게 모순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극을 시키는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겨울에 한강공원에 가서 이 랜드아트에 대해서 막 코가 빨개지도록 설명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시면 널리한 문화예술에 있다가 대지미술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까지 찍고 나니까 이 작가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 흐름이. 그런데 우연히 제가 이런 와중에 아트페어를 가게 됐어요. 근데 아트페어에 가니까 어떤 한 갤러리 부스가 크리스토의 열렬한 팬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스에 크리스토의 오리지널 포스터 40점이 붙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이 갤러리는 크리스토 전속 작가를 하고 있는 갤러리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 그 갤러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저희가 개인 컬렉터의 컬렉션을 이번에 가지고 나오게 됐다고. 그래서 일종의 한 번 더 끼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어떤 갤러리에 크리스토의 광팬이 모은 오리지널 포스터가 40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왜 그 펜은 이 40개 포스터를 팔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뭐 급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크리스토의 작업이 워낙 많았으니까 판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하다가 내가 크리스토의 어떤 대지미술의 흐름도 되게 공감을 했고 컨텐츠도 찍었으니까 이거를 한번 사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오리지널 포스터를 구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의 첫 컬렉션이고요. 5년 전쯤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컬렉터들은 자기를 미술품 투자자다라고 소개하기보다는 좀 더 나는 미술품 컬렉터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거죠. 실제로 이 컬렉터라고 했을 때 좀 더 자기가 멋있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되게 새로운 플랫폼이나 SNS를 활용한 MZ세대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저는 최근에 갤러리스트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제 갤러리에 종사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요즘에 2030 세대도 작품을 많이 사냐? 뭐 진짜 40, 50대 원래 주로 거래하시는 컬렉터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사모님이라든지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으니까 이제 프라이빗하게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친구들 중에서 진짜 그림 사려고 하는 사람 진짜 많다고 요즘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갤러리에 접근하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DM을 보낸대요. 갤러리에. 그러니까 DM을 통해서 작품 구매를 가격을 알고 싶어. 이거를 하루에도 몇십 통을 받는데요. 그래서 갤러리들이 요즘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아예 PDF 파일이 아니라 거의 약간 노션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작품 리스트를 그냥 링크로 만들어서 그런 DM이 올 때마다 그걸 보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혹시 그게 찔러보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서 구입한 사람이 있냐 했더니 구입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갤러리 방문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DM을 줬던 누군데요? 라고 시작을 한대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아, 실제로 이런 인스타그램을 통한 접근성이 되게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알게 됐고 작가들도 이에 발맞춰서 자신들의 소식을 SNS를 되게 많이 공유를 하고 실제로 자신들의 어떤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립 작가님은 정말 이제 다양한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라다랑도 콜라보를 하기 시작하셨고 광화문 광장에 자신의 작업이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소식을 저는 이 작가님의 인스타로 가장 먼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어떤 소식이나 미술계의 흐름을 사실은 SNS를 팔로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작품을 소장하는 다양한 어떤 트렌디한 방식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좀 SNS를 이용해서 아예 전시를 기획하거나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스토리 아시나요? 이 스토리를 오히려 게시물보다 요즘엔 더 많이 이용하게 되죠. 이게 뭔가 스토리를 게시물은 안 올리는데 스토리를 올리는 욕구가 어디서 오냐면은 뭔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왠지 게시물을 올리면 막 뭔가 대단한 걸 올려야 될 것만 같은데 스토리는 24시간 뒤에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올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4시간 뒤에 사라진다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이 매거진 큐레이터라고 하는 이 큐레이터가 자신의 게시물에 자신의 계정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죠. 24시간이 모자라 라고 하는 전시 기획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전시를 24시간만 딱 이 게시물에 스토리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를 공모받아요. 똑같이. 그런데 이 스토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이제 전시가 오픈한다라고 하면 다 같이 이 계정의 스토리로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스토리는 그 특성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 하이라이트에 넣어서 평생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4시간 동안에는 되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아카이빙도 되는 이 속성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했던 전시 기획이었거든요. MZ세대 이 팔로워들도 굉장히 많이 반응을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감각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는 아예 어떤 걸 활용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정이 일종의 그냥 모든 것을 다 미술관화할 수 있다라고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스토리의 여기를 영원히 박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작가의 작품으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응모를 해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이 6,000명이 팔로우하고 있는 매거진 큐레이터에 이곳에 노출하고 싶은 자신의 작업을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렇게 나의 작업을 노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마치 미술관이 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작가들이 응모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누가 응모를 할까? 정말 많이 응모할까 했는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창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창작자가 다 미술관에 콜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작가님도 계시고 또 졸업을 하신 작가님도 계시고 그런 작가님들은 이런 것에 노출되는 것도 되게 소중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은 그쪽 층에 있는 작가분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작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재미있게 반응을 하고 또 소통을 하고 이런 흐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입니다. 이건 제가 어저께 캡처를 해버린 건데요. 여러분 혹시 미술을 잘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우뚜기 계정을 추천을 하는데 이 우뚜기 계정 지금 끄덕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 우뚜기는 전시장을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맛집을 넣어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술 쪽에서 전시를 소개하는 채널 중에서는 가장 크다. 제가 지금 다 분석한 걸로는 5만 1.0이 가장 커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인스타그램 계정 다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외국인 계정. 그 계정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계정은 정말 찐으로 5만 명을 모았더라고요. 근데 그 단순한 컨셉으로 모았지만 되게 꾸준함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직접 갔다 온 맛집이 들어간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였던 것 같은데 어저께 서울 슬랭이라고 하는 어떤 파티가 올라왔어요. 저는 이 파티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여기 함께하는 작가님이 막 양혜규 작가님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에르메스 재단이 매년 작가를 수상을 해서 상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류성실 작가가 이번에 최연소 작가님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 작가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뭐라 해야 되죠? 리스트가 너무 신선하고 다채롭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옥상 파티처럼 해서 3만 원에 받고 현장에 3만 5천 원 예매인데 이런 방식으로 파티를 열면서 다양한 어떤 MZ세대들과 소통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면서 저도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파티였어요. 그래서 이런 계정들을 좀 팔로우하고 있다 보면 미술계의 사실은 양혜규 작가님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술계는 되게 미술관념, 그러니까 되게 작업의 세계를 높게 펼치는 작가님의 한 축과 그 다음에 또 아트페어나 이런 곳에서 또 자주 보이는 작가님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것에 경계 없이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행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김오키라고 하는 그 아티스트, 음악가죠. 음악가가 앨범 커버를 윤영근 작가님 걸로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조합도 너무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고 싶었는데 이게 오픈되자마자 제가 분명 봤거든요. 근데 완판이 된 거 보니까 이거 미리 판매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되게 많이 판매가 됐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윤영근 작가의 작업을 RM이 또 워낙 사랑하는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미들 사이에서 물론 유명해졌고 사실 미술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런 계층에서도 되게 많이 작가님을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동시대 음악가와 커버를 이렇게 콜라보하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근데 윤영근 작가님이 이제 작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 유가족분들이 계시는 파운데이션이랑 아마 소통을 해서 만든 결과물이겠죠. 근데 굉장히 저는 이게 소장의 욕구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윤영근 작가님의 작업은 사실 지금 사고 싶어도 대기가 너무 길고요. 그리고 사기도 되게 어려운 금액대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한정판의 CD로 소장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음악도 함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MZ세대의 소유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또 인기가 있었던 게 올라퍼 엘리아슨 아시나요? 네,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업은 이걸로 유명하죠. 테이트 모던에 인공 태양을 설치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인공 일광욕을 즐기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정말 테이트 모던에서 화제가 됐던 프로젝트였고요. 올라퍼 엘리아스는 넷플릭스 시리즈에도 소개됐을 만큼 되게 대중적으로도 인지도가 있어요. 근데 이 작가님의 작업은 사실 또 소장하기가 되게 어려운 형태의 어떤 설치 미술을 많이 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업을 이런 식으로 망원경으로 만든 거예요, 라이카가.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작가님의 작업 자체가 되게 빛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랑도 묘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엄청 실용적인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래서 오브제로서 더 갖고 싶은 욕구가 있는, 그래서 저도 이게 그 판매 일을 되게 많이 기다렸는데 진짜 빨리 완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숨은 고수들이 다 이런 소식을 알고 이렇게 작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구입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